자, 여기부터 이제 근현대사 부분을 나갈까 합니다. 근현대사 부분은 구한말 이제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는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있죠. 예,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일단 메인으로 잡고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 개정 교과서도 이제 나오면 공부했지만 아직까지 22년 개정 교과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15년 개정 한국사를 공부를 하시는데 되게 이제 이게 8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긴 좀 그러니까 세네 종 정도 이렇게 해갖고 교차해갖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신부셈이라든지 시민한국사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발췌독하시면 상당히 좋게 궁합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갈 때 제가 그 근현대에서 이제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제가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충 자료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860년의 전후, 그러니까 거의 19세기 중후반이죠. 요때 이제 조선의 정세를 보면요. 자, 세도 정치기였고요. 뭐 삼중의 문란이 있었고, 각각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됐고, 이항성 출몰이 있었죠. 예. 여기서 이제 이항성 출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보면 이항성 또는 황당하게 생겼다 해서 황당성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 서양의 배들이 이제 크기가 조선의 비해보다 이제 크고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 해서 붙인 명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줄을 해갖고 이제 밑에 이제 예전에 7차 그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이제 여기다 줄 적어놨거든요.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들은 상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포나 장초로 이렇게 무장했기 때문에 전함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이항선을 많이 보냈냐, 먼저 보냈냐? 영국이죠. 영국. 여기에 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이 상당히 많은 이제 배를 이제 보냈다. 그럼 영국에 왜 많이 배를 보냈냐면 러시아 때문에. 근데 러시아 그 당시 이제 남하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곳에 영국이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보통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국 입장을 볼 때는 조선을 먹겠다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특히 이제 영국은 주요 이제 경제 지역 자기의 어떤 지역을 어디 삼고 있었냐면 여기 양쯔강 유역 지역을 자신의 어떤 세력 범위를 두고 여기에서 경제적 이득을 상당히 높이려고 했는데 조선이 이제 러시아 세력으로 들어가면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조선에서 막겠다는 의미에서 그 당시 영국이 조선에 접근했던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최초로 먼저 통상을 요구했고 그때 이제 로드 아머스트로가 통상을 요구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흥성대원군 집권기죠. 국제정세는 뭐였냐? 청나라 양무운동이 있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요. 미국엔 남북전쟁,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통일이 있었죠. 통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도 차이나를 경영해야 됐고, 약간 이제 자기 문제도 뭐냐면 좀 정신이 없을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 양무운동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이때 이제 양무운동을 이제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1860년대 때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등등이 자기 국내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뭐냐 우리나라나 중국에 좀 관심이 덜할 때야. 이때 이제 뭐냐 대원군이 이제 집권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직권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흥성대원군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만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비변사 폐지 관련된 내용, 그것도 흥성대원군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조선후기 때 이런 간청 관련된 내용 이제 나올 때, 비변사 관련된 나올 때 꼽사리 껴갖고 한번 언급된 거고, 그다음에 대전 핵통이나 육전 조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간접적인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흥성대원군 자체에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공부를 해줄 필요 있어요. 자, 흥성대원군의 족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흥성대원군의 이제 족보를 보면 이 당시 이제 사도세자의 증손이고 정조의 이복 동생 때 은신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신군. 음, 은신군. 그러니까 은신군인데 은신군의 양손자, 손자라고 하는데 양손자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양자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신군의 아버지 때, 은신군의 아들 때 이제 계보가 끊어지니까 이제 손자를 못 낳나 봐.
아들이 은신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자기 이제 손자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양자로 들여가지고 뭐냐 피주에 이었죠. 그러니까 은신군의 아들의 뭐냐면 양자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은신군 입장에서는 손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 이제 핏줄로 따지자면 솔직히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족 피해서 좀 먼 집안이야. 그러니까 먼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씨가 아니라 다른 성을 양자 드는 건 아니었고 원손이라고 보죠. 원손이었는데 그 당시 은신군의 뭐냐면 양손자로 들어오면서 뭔가 좀 더 지금 그 철종하고 좀 계통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철종이 이제 죽으니까 철종이 제14년 만에 이제 후사 없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그 고종이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했는데 그때 흥성대원군 이하응이 이 뭐냐면 그 집권하게 되죠. 고종은 둘째 아들로 이제 이형은 둘째 아들이에요. 12살 어린 나이로 즉위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대비하고 이하응이 좀 친했어. 예. 그래서 이제 철종이 죽으니까 조대비가 이제 왕을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됐고요. 대항대비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뭐냐 고종을 뭐냐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에 앉힌 거죠. 그래서 그 고종이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이 조대비가 수렴천전해요. 예. 근데 이게 형식적인 수렴천전이고 실제 정치는 고종이 뒤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고종이 직접 조정에 나와서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자신의 이제 운영공이다 보죠. 거기에 있으면서 뒤에서 조종한 거야. 일종의 비선 정치를 했다 보시면 돼요. 비선 정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냐면 이런 원칙이 있었죠. 종친불산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종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직접 뭐 와서 그 대신들과 뭐 같이 토론하고 뭐 정치를 했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운영궁에 있으면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친인색들 동원해갖고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의 뭐 고종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흥성대원군이 정치했다는 내용은 없어. 대부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조대비가 수정천정해갖고 뭐 지시 내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흥성대원군은 그 당시 집권하지 않았다라는 뭐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고종실록 자체는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그 실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고종실록 외에도 여러 책들을 통해서 쉽게 이제 이 사람이 흥성대원군이 실권을 갖고 비선 정치를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예. 자, 흥성대원군인데 이때 대원군이라는 칭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원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때 그 뭐냐 친해진 친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되게 왕의 아버지가 왕이죠. 근데 왕의 아버지 중에 왕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네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의 생부에 대해서 왕이 아니지만 생부에 대해서 호칭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네 명의 그 왕이 보면 덕홍대원군 있고요. 선조의 부친이죠. 정원대원군, 인조의 부친이죠. 그 다음에 정계대원군은 철종의 부친이고 흥성대원군이 고종의 부친인데 살아있는 대원군은 흥성대원군이에요. 왕이 있을 때 살아있는 대원군은 유일하게 흥성대원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크게 이제 뭐냐면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내적인 것은 왕권 강화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오랫동안 이제 직무했던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대외적인 거는 예전에 뭐 세국 정책이라고 했는데 세국 정책이 일본 입장에서 본 거다. 해서 요즘에 통상수거 거부 정책이죠. 세국이라는 건 빗장을 걸었다는 뜻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뭐 빗장을 걸 수도 있고 통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뭐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세국 정책을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자율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통상을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이라고 이제 요즘에 쓰고 있어요. 예, 왕권 강화 정책과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대내적인 정책을 볼게요. 전제 왕권 강화 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세도 정치를 타파했다. 그래서 안동김씨 일족을 축출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외척세도 정치를 페달 제거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안동김씨 일족을 축출했다고 해서 이들을 100%뭐 정계에서 쫓아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에요. 요중에 이제 핵심 부세력들 중에 일부를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때로 그 기록을 보면 안동김 씨가 또 협력한 부분도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 안동김 씨가 거의 이제 뭐 세도 정치기 때 이제 거의 날렸잖아요. 근데 그 세력들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동김 씨 일조 축출했다고 보다 100%가 아니라 일부 축출했고 견제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의 어떤 세도 정치의 패단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의 어떤 패단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뭐 종친가도 이제 실시했다고요. 그래서 뭐 종친가, 종친들은 이제 예전에 종친 불사해갖고 그 정치에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어떤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기반을 종실 세력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가는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뭐 남인 세력 외에도 그 아니, 노동 세력 외에도 남인이라든지 소혼 세력도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의정부하고 상공부를 했죠. 비변사 기능을 축소하면서 폐지하는데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이제 의정부 그 정치 부분은 의정부에서 이제 맡기고 상공부가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걸 상공부를 부활시켜서 군사적 역할을 분단시켰죠. 그래서 이 기변 기능을 축소시키고 좀 이따 폐지를 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변사 어떤 책에 비변사 기능을 축소했다는 내용도 있고 어떤 책에 폐지했다는 내용인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비변사 기능을 축소한 다음에 의정부와 상공부에 각각 분담하고 그다음 병익 양육 이후에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 법정 정리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것도 공군력 기출문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후의 법전이 뭐냐면 대전 냉통이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 예, 대전 냉통 육전별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세도 정치 때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을 여기다 실어놨고 여기에 너무 추상적이게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부 항목으로서 육전 조대를 만들었어요. 육전 조대.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할 목적으로 뭘 했냐면 삼정을 개혁했어. 삼정. 네. 그래서 정정, 군정, 그다음에 항공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요걸 이제 좀 약간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삼정개혁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사료 부분은 이제 여기다 칠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일단 정정은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은견을 이제 색출하고 그러니까 지방 간의 토대 토지 경쟁을 금지시키고요. 군정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가 중요하죠. 호포법을 실시했다. 원래는 동포제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예. 동포제는 이제 19세기 때 그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연대 책임제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동포제를 이제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반발이 많았어.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19세기 때 실시한 건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 마을 단위의 어떤 그 연대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한발 후퇴해가지고 영조 때 잠깐 논의했던 호포법을 이제 실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책에는 동포제를 실시했다. 이 내용이 있어. 이거는 19세기 때 마을 단위의 어떤 연대 책임제, 공동납제를 그 뭐냐면 국가 단위로 이제 제도화시킨 걸로 했는데 이게 너무 반발이 크니까 호법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자, 호법법을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호법법은 그 군포를 거둘 때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반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군포를.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잖아요. 기준할 땐 제의시켰잖아요.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이제 인식 자체가 어떤 청것들하고 같이 군포를 낸다는 게 양반으로서는 자존심 상한 거죠. 그 당시 군역을 분풀 안 나는 것이 양반들의 어떤 특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의 어떤 이제 가오를 살려주기 위해서 먼목사는 노비 이름을 징수하고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양반보다 1.5배 더 부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실적인 군중 관세는 아니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반들의 그 어떤 가온을 살려주려고 이런 이제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런 군종을 개발하려겠냐?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돈 쓸 데가 많았어요. 예. 상군부도 설치해야 되지, 또 상비군 군대 유지해야 되지, 또 통상수교 거봉책을 유지하려면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한국제도인데 한국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많았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왜 많았냐? 종전의 한국제도 문제점은 뭐냐면 한 곳에서 징수하지 않고 여러 관청에 징수했고 그다음 관리의 중간 착취가 이제 심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제 중앙의 세금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을 개혁할 필요 있겠다 해갖고 한국제도 사창제도 개혁했다. 사창제도. 자, 이 상창제도는 건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창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 주도의 이제 뭐냐면 사창제, 뭐 새마을운동처럼 간제 사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양반 중심의 어떤 사창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창제는 양반 중심의 사창제가 아니라 국가 중심의 어떤 사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중심의 사창제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의창의 문제 때문에 15세기 말 정도에 실시했던 제도죠.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이 의창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것도 이제 사창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뭐 고리돼야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잠깐 실시했다 예, 중단됐는데 이 국가주도의 사창제를 다시 부활시켰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중심으로 사창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면민들이 자치적 운영을 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기존의 이제 한국제도를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 이걸 이제 보면 여기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자, 사창제는 각 면에 인구가 많은 큰 동네에 설치한 사창을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수라고 했어요. 사수. 그래서 면민 중에서도 선발됐다. 그래서 이제 즉 사창제의 목표한 바는 면민들의 자치적인 운영 원리를 통해 진대 기능과 정부의 재정 확보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한국제를 외국시킨 아전들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리들의 중간 착취를 금지시킨 거죠. 요구와 연결됐고 그 다음에 여러 관청에 징수했던 것을 이제 사창이라는 곳을 통해서 한 곳을 이제 징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창제가 이제 실시됐고 이 사창제 시도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이제 사창미, 그러니까 사창에서 거뒀던 이제 그 이자분에 거뒀던 그 미를 그 중앙에 올리지 않고 뭐냐면 지방에서 자체 쓰죠. 수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지방 세금을 이제 확충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지방세금 부족, 세수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뭐냐면 그 잡세들이 부과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창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사창제 당시에 이제 시절 때 만들었던 사창 절목 같은 게 사창 절목은 사창 관련된 시행스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삼정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서원 정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서원이 대규모 정리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서원 때문에 이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백성들이 수탈되고 분당의 근거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에는 면세권, 면역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600개 서원을 47개로 정리했어. 그러니까 거의 한 그 4, 500개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서원 정리를 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서원이 만동면 서원이라든지 한양도 서원이라든지 대표적인 서원들이 있죠. 그래서 영조 때 서원 정리가 했는데 영조 때 서원 정리는 100개 정도 없앴 반면에 이 뭐냐 대원고 때 서원 정리는 600개 47개니까 거의 500개, 400개, 500개 없앴다 보면. 그래서 진짜 각 지역의 중요한 서원을 제외하고는 진짜 다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원 정리 때문에 누구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되면 살인들의 비판을 받게 돼요. 특히 양반 그 살인들 있죠. 양반 이제 살인들, 유생들 막 비판을 받게 돼. 그래서 이것이 대원군의 몰락의 이제 배경이 돼요. 그래서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 몰수록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양반과 유생들의 어떤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양반 유생들의 상소 대원군이 나중에 퇴지되는 그 이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항사 폐지도 있어요. 항사 폐지. 항사 폐지 사후죠. 예.
그다음에 사후하고 서운하고 그렇게 이제 분별이 안 됐어요. 원래 이 사후라는 거는 향촌과 인연을 가진 인물이나 조상을 제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경복궁 중건이죠. 영검 도감을 설치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다. 영검 도감인데 도감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특별한 목적을 만든 임시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원래 경복궁은 이제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고 이게 조선 초기 때 정궁이었죠. 법궁이었죠.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선조가 그 당시 풍수지휘관의 말 듣고 경복궁이 터가 안 좋다 해가지고 경복궁을 복원시킨 게 아니라 어디를 복원시켰냐면 그 당시 이제 창덕궁하고 창덕궁을 복원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가 되면 법궁이 된 거죠. 제1의 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강해군 때 경희궁 있죠. 그 당시 경덕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희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정조 때 영조 때 경희궁 이름 바뀌었는데 이게 이궁이 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 전기 때는 법궁이 이제 뭐냐면 경복궁 그다음에 이궁이 창덕 창경궁이었는데 조선 후기 때는 창덕 창경궁이 법궁이 된 거고 경희궁이 이궁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이제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세도 정식 때 왕실의 권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도 중건하고 그다음에 종묘라든지 종친부, 의정부, 육부 관할, 그다음에 도성이나 북한산성을 수축을 했죠. 더 늘렸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종 토목 사업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이제 뭐냐면 남발하는 과정이 뒤이겠지만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그다음에 이거 토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후기 때 보면 영조의 이제 준설 청계천 준설 작업이라든지 수원성 하성 건축 사업에 동원하는 게 한게가 고용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좋았죠. 일자리 창출이니까. 근데 이거는 강제로 동원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성을 쌓고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뭐 경복궁 탈영이니 하면서 백성들 원성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이제 양반들 묘지 같은 거 벌목들을 이제 했잖아요. 그 등등해서 이제 이 그 경복궁 중건 사업들 각종 토목 사업들은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게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경복궁이나 각종 토목 사업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재원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원납전을 강제 진수했죠. 원래 원납전은 수수 원해서 바치는 돈 해서 일종의 기부금이었어요. 기부금. 근데 실질적인 게 뭐냐면 강제로 뜯어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담백전을 남발했다. 당백전이라는 것은 이제 상평통보가 그 당시 이제 많이 사용됐잖아요. 상평통 한 냥을 당 당백전이 100냥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백전 100, 한 냥을 갖고 있으면 상평통보 아니 이거 잘못됐네. 네. 당백전이 한 냥당 상평통보가 100냥이야. 그래서 이제 이 당백전을 갖고 있으면 상평통 백량을 이제 가치를 띄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동의 함량은 상평통부의 뭐 20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그래서 상당히 악하야.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남발되면서 물가가 당연히 상승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 상승을 또 때려잡는다고 해서 청나라부터 청나 동전을 수입했어. 이게 가경통보야. 근데 문제는 이 가경통보의 함량이 그 당시 당백질 함량보다 더 떨어져. 구리 함량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물가 상승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결투전 같은 걸 걷고 그래서 사대문의 어떤 통행세의 징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주에게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혁도 있었는데 그 개혁들 잠깐 볼게요. 예,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여러 가지 개혁이 있어요.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이 있었고 뭐 병익양요, 식민양요 있으니까 군제 개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훈련도관에 포수를 선발하고 수군을 강하고 상공부를 설치하고 삼수군을 강하고요. 그다음에 신신정음이나 수해포를 제조했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의 배가 우수하다는 걸 알고 또 기대도 있다는 걸 알고 했는데 그 그냥 원천적인 기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된 서적들만 이제 청나라에서 구입해서
보고 책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한강에 띄우고 나서 국보가 가라앉았다고 하죠. 예,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가자 특보를 강화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병익량후 신민량후 대비해서 서북 지역의 포수를 뽑아서 교대에 근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왕실과 국가전을 정비하기 위해서 뭐 동부조대나 오해통고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농민 생활의 안정과 소상품의 생산자, 소상인들의 어떤 경제활동 보호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했다는 거. 여기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도고 금지가 있어요. 도고 금지.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매점 매석 같은 도구를 금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개혁은 헌해 의식이나 사치 억제, 뭐 풍속개당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했다는 거죠. 자, 의회를 보기요. 의회를 보면 일단 정통적인 통치 체제를 재정비해서 국가기관을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양반 지배층의 어떤 백성에 대한 억압과 수탈 금지해서 민생 안정을 기회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개혁의 한계가. 그 당시에 개혁은 어떤 거예요? 근대적인 어떤 개혁이었죠. 근대 국민국가나 뭐 자본주의 도입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종전의 사회 모순이나 구조 해결보다는 주로 정통적 개혁, 왕권 강화에 목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근대적 개혁이 아니라 정통 체제 내에서 개혁이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노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군이 조직한 정치 권력도 정통적인 지배 집단을 그냥 재편성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들을 좀 약간 제외시키고 그 예전에 소외됐던 그 세력들, 종친이나 뭐 남인이나 서원세력들 좀 등용해서 이렇게 이제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는 데 불과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대적 개념 있죠? 권력 구조를 완전히 입헌군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근대식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인 이런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대외적인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좀 하잖아요. 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세국 정책 용어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침략자 입장에서 그들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제 상대방을 평화하면서 지치면 당연히 문호 개방은 당연한 건데 흥상대공이 세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일본 같은 또 서양의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 국익에 입각한 자주적 개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상수급 거부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고요. 양요라는 말이 있는데 뭐 신민양요, 뭐 병인양요 그러잖아요. 양요라는 말은 그 뭐냐면 서양 사역 때 익히는 소동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병인양요부터 이제 볼게요. 병인양요 보기 전에 병인 박해를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예. 자, 병인 박해는 이제 왜 일어났냐? 자,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천주교에 대한 공포감이 일어났어요. 천주교에 대한. 그 천주교 공포들이 이제 그 당시 확산됐는데 이 천주교인들 어떻게 인식했냐면 항상 백서 사건처럼 외세를 끌어들인 사람 오해를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여기 있는데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대원군이 프랑스에게 기대를 걸고 원조를 이제 했는데 원조를 요청했는데 프랑스가 거부했죠. 그걸 보고 이제 유생들이 나 프랑 조시 세력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그 뭐냐면 아 이게 프랑스를 끌어들인다고 한다. 의심을 사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심을 사게 하는 당연히 맞죠. 근데 대응을 입장할 땐 러시아 남하 정책을 프랑스에 끌어들여서 막으려 했는데 이 유생과 프랑스 세력들이 뭐냐면 그 프랑스에 끌어들여서 뭐 천주를 공인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유생과 프랑스 씨가 천주교 탄압을 요구하니까 그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 말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천주교 탄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신도들이 처형을 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절두산에서 이제 뭐냐면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가 떼까닥 떨어지는 그 산이라는 의미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종의 순교지로서 이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순교지도 이제 있는데 여기가 서울 마포구 쪽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예.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결과를 보면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고 천주교들을 대교 처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병익량을 보죠.
자, 병행 사후 때 천주교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프랑스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 프랑스의 특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제국주의로서 이제 내세우면서 얘네들이 그 제국주의를 일종의 프랑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았죠. 그래서 일단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침략하면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 먼저 프랑스 선교사가 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믿지 말라고 금요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 선교 활동하다가 뭐냐면 잡혀서 이제 죽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이제 군대 입고 그 뭐냐 나라를 그 나라를 개방시키고 자신의 식민지를 삼고 그렇게 영향을 행사하는데 뭐 베트남도 그렇게 해서 당했고 그다음 프랑스 중국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병인사후 때 프랑스 선교사를 승진을 하니까 그걸 계기 위해서 이제 그 프랑스 동양함대가 이제 함대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잠깐 보면 어디를 공격했냐면 어, 여기 강화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예, 서울에 잠깐 여기 한강까지 거슬러다가 요 강화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강화도를 왜 본격적으로 공격했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강화도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죠. 조선시대부터. 왜냐하면 서울의 인호, 이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잖아. 그래서 되게 한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뭐냐 배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강화도를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요 물자의 이동통로를 딱 끊는 거야. 목을 이제 숨을 목을 목에 재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군사의 가치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강화도가 천연의 요새였죠. 여기가 이제 그 중간 습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갯벌로 이렇게 먼저 상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숙종 이후부터 여기가 다 뭐냐면 그 간척 사업을 통해서 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륙이 쉽어. 상륙이 쉽기 때문에 곳곳에 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이나 보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포대를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길 이제 공격을 했다,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공격을 해서 강화도에 침입했고, 그 당시 이제 문수산성이나 전죽산성에서 결국에는 깨졌죠. 문수산성 여기 있고, 강화도 있는 맞은편 김포에 있는 거고, 전조상성은 강화성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점령하고 나서 들어왔다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대.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강화읍성에 있는 그 당시 외교장국 도서가 있어. 정조 때 성립된 구장각에 도서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뭐냐 일부를 떼가지고 강화도에 구장각 조그만 구장각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관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담용 의궤 같은 문화재들이 있었죠. 요길 이제 약탈한 거야. 그래갖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외교장국 도서 관련된 이제 반환 문제로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됐다가 장기 대여를 한 거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은 그 교과서에 있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그럼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868년에 오페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오페어트 도굴 사건이 이제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오페어트라는 사람이 통상 요구를 했는데 거절했어. 이 오페어트 사람은 이제 독일이야. 독일 인사인데 미국과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뭐냐면 통상 요구를 했지만 거절했고 그러니까 그 보복 차원에서 남영군의 그 흥성대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이었거든요. 예. 남영군인데 이 남영군이 이제 우리 앞에서 말하는 그 양자로 들어갔던 사람이야. 그 밑에가 이제 흥성대원군이고, 예. 제가 흥성대원군이 그, 친손자, 그러니까 친양자죠. 하여튼, 양자로 들어갔던 그 아버지가 이제 이게 그 남영군이고, 그 아들이 흥성대원군이었는데, 자, 그 은신군의 이제 그 양자 은신군의 아버지 아들의 양자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흥성대원군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남영군의 모가 이제 도굴을 했는데, 남영군 모가 도굴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 양반들 그 무덤은 간에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간을 일종의 해격벽에다 갖고 해격벽에 가둬놓고 이제 집어넣거든요. 해격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컸어요. 단단하고 콩골도 다 했기 때문에 노들바다의 해격벽에 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간을 끄집어내는데 그 안에 그 해격벽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뭐냐면 뚫기가 힘들겠죠. 계속 꽃게임 치다가 낫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도망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영군 왜 도굴 실패 때문에 상대 흥성대원군이 열이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세국 정책 강화됐고 서양인대 배척의식이 고조되면서 유생들은 또 존화 양인원을 주장하면서 통상수교로 뒷받침했다. 그래서 유생들 입장일 때는 이제 흥성대군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요 흥성대군의 이런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상당히 지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항로라는 사람이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서양 상품의 유입을 통해 서양 세력이 경제적 침투를 보고 그러니까 서양 상품의 유입을 서양 세력의 경제적 침투를 파악하고 사회 군사적 침략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략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건데 요 내용은 나중에 그 뒤에 그 의전척사 운동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를 보겠습니다. 신미양요는 이제 원인이 됐던 사건이 그 제너레이션 사건이에요. 자, 제너레이션 사건인데 이때 이제 그 미국도 한번 조선을 개방하려고 이제 제전 소모를 좀 이용했죠. 그래서 이 제전 소모는 상선인데 평양에서 대동강 거슬러 나가다가 그 당시 이제 여기서 통상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통상을 요구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부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계속 올라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던 이제 대포를 쏘가면서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평양 감사로서 누가 있었냐면 박규수가 있었어. 그래서 박교수조차도 이거 보니까 너무 선을 넘는 거잖아. 통상을 요구하면 정중하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돌아가면 그만인데 왜 그걸 이제 무시했다고 해서 일종의 대포를 쏘면서 총까지 쏘면서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박교수조차도 그거에 대해 분노를 하고 제너럴 션모호를 파괴하는 명령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전투에 나가서 조선인들이 선원 전원을 죽이고 배를 불살렸거든요. 예.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끝난 후에 곧바로 미국식이 항해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866년에 일어났는데 1871년에 신민영요가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거의 5년 뒤잖아. 빌미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어,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명분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전원 손모 사건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노조스 제독의 미국 함대가 이제 강화도를 침략했고, 그래서 강성부나 각곡지는 이제 전투에서 점령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도를 이제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군하고 상대가 안 됐죠. 그 당시 뭐 사력이나 이런 것도 해갖고, 거의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가 깨갱하고 발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막상 건져보니까 조선인들이 너무 열심히 싸우고 하니까 그냥 물려난 거야. 왜냐면 미국 입장 올 때는 요걸 굳이 피를 피를 흘릴 만큼 싸울 만한 그 생각, 그 피를 흘릴 만큼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냥 한번 대포들 쏘고 겁을 줘갖고 그냥 통상하려고 했던데, 조선 측이 뭐냐면 그냥 개같이 물려들면서 공격해오니까, 이거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냥 물려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민양요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흥성대원군은 척합의를 건립하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확보했다. 또, 이 척합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여기 보면 양이침범, 비전직하, 주화매국 이런 것들이죠. 서양 오락기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은 꼭 하이오. 하이를 주장한 건 나라를 파는 거다. 이들 자손대대로 경계하면서 병인론에 비문을 싣고 신민의 비석을 세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요를 걷고 나서 세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처리됐냐면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때 이제 고종이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 뭐냐면 했던 것을 다 뽑아내라고 했죠. 그래서 이모군란 후에 다 철거가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개화 정치를 이제 확실하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다 철거됐지만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일제시대까지 남았고, 이게 이제 그 사진에 이제 찍힌 그 뭐냐면 척합이죠. 유일하게 사진 남아있는 게 그 하나였는데, 그거조차도 일제강점기 때, 뭐냐 또 거쳐서 있다가, 일제강점기 있다가 뒤에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척합이는, 그때 만들었던 척합이가 아니라, 대원국 때 만들어진 척합이가 아니라, 그 사진을 이제 뭐냐면 모델로 해갖고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모조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서양 열강들이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쉽게 이제 뭐야 항복시킬 수 있는데 그 조금 건드렸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흥성대원군이 집권할 때가 1860년대죠. 이때 서양 열강대의 어떤 사정을 봐야 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갔냐? 일단은 프랑스는 그 당시 베트남 지역이 월남 경영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남북 전쟁을 서북 지침 상황이었어요. 영국은 인도 내란이었고 러시아는 연해주 개최했고 그래서 각국의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해결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든지 중국을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조선도 한번 건드렸다가 좀 약간 저항하니까 그냥 물러난 거야.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흥성대원군의 대외 정책의 의의를 볼게요.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저항 정책으로 외세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을 보면 문호 개방을 막아서 근대화를 지연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세계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 열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흥성대원군이 이제 있었던 그 시간에 보통 제1차 아편 전쟁이 이제 일어났고 1840년에 흥성대원 때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 당시 이제 북경이 서양세 때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당시 조선 사신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입장할 때는 문호를 개방할 경우에는 중국군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에 이제 대원군 이후에 이제 그 고종이 친정하면서 문을 개방하면서 그 꼴을 나게 된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먹히게 됐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건 문호 개방을 늦췄다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흥성대원군 입장할 때도 언제나 문호 개방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어느 정도 국력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자강한 다음에 열어야 된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 아들 입장은 아들 고종은 좀 생각이 달랐죠. 예. 고종은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을 이제 그냥 순종해서 받아야 되는데 커, 점점 성장하면서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책도 읽고. 흥성대원군의 어떤 문호개방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 고종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이제 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쳐야 되는데, 유교 국가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친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시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갖고 뭐냐면 쳐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흥성대원군 하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에서 흥성대원군이 물러난 큰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유생들의 반발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생들이 이제 흥성대원군의 건국궁 중건과 특히 서원 철폐 정책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최익현이 상소를 올렸어요. 예, 최익현이. 그래갖고 이제 그 상소 내용이 뭐냐면 고종의 성인이 됐는데 국왕이 직접 통치한 거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의 또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직접 친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종이 알았다면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고종하고 흥성대군 그때 최익현의 처벌 문제 대입하다가 고종이 이제 흥성대군을 되치거든요. 그래서 흥성대군이 뭐 그 시골에 물려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국왕의 수수 담당한 국왕 친정성을 하고 되고 흥성군이 하야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 국왕을 보좌했던 민씨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민씨 정권이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 민비나 민씨 정권이 뭐냐면 그 개화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국왕은 꼭두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고종이 그걸 이제 하려고 했고 근데 자기가 막상 이제 아버지 쳐내는 모습이 좀 그러니까 민씨 정권이 이용해갖고 아버지 쳐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물러나면서 민씨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고종이 추구했던 개화 정책을 이제 밀어붙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좀 약간 이제 건너가지만 이필지의 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필지의 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앞에 그 동학 운동할 때 좀 얘기할 텐데 동학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앞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이 어떤 종교적이고 좀 보수적인 흐름이고 좀 하나의 흐름이 또 사회개혁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필지의 난은 후자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필지도 이제 동학 교도인데 이 사람이 흥성대원군 집권기 때 그 집권기에 반발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시영의 동학교도 연결해 영해부를 습격해서 영해부상 이정을 처단하고 영해 밀란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최시영도 이필제를 지원해줬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반란이나 어떤 사회개혁에만 초점을 맞추고 동학교도의 어떤 그 학대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필재하고 초창기 협력 관계가 손을 끊었죠. 손질됐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필재는 1872년 8월 문경봉균을 조도에다가 체포돼 처형됐다. 그래서 이제 최시영하고 약간 이제 초창기 때 이필재가 이제 협력 관계를 맺지만 이필재 너무 가격한 행위에 최시영이 떨어져 나갔고 후에 이제 문경봉균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필재의 나는 동학교도의 어떤 사회 개혁적인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서 이제 미시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혁 정치를 행해졌다고 했죠. 예,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볼 텐데 이걸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부터. 자, 형성대원군이 물러나오에 따라서 민실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민씨 정권의 이제 정책 방향을 보면 정통적인 사대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들의 외교를 안정시키는 선에서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선에서요. 어, 그 외교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거. 특히 이제 고종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 의지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런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씨 정권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일반 관료들은 외양일치론이니 그다음에 종전의 흥성대원군처럼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90%가 반대하는 가운데 왕하고 10% 민씨 정권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게 심하겠죠. 잘못하면 예전에 뭐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처럼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게 이제 뒤에 있잖아요. 강화도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개항의 배경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개항의 배경은 국내적 배경도 있고, 국외적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짤막하게 젖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보충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항의 대내적 배경을 볼게요. 먼저 대내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 자, 문호개방의 여건이 조성되는데 일단은 그 18세기, 19세기부터 통상 계야론이 대두됐다는 거.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뭐 그래서 북학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 뒤에 19세기 때 이제 이경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영국 상서 통상 요구를 허락하는 의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거쳐서 계야사상 형성했는데 이때 이제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상소 올려서 개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야. 예, 이게 개항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대원군의 실각과 민실 쪽이 이제 계열사상 입각의 외국가의 통상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민시정권의 취약선도 들 수 있는데, 대원군이 지지했던 국방력 강화상을 중단되면서 일본의 어떤 군사력 위험에 적응이 힘들고, 이에 대해서 문호개방 요구에 응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대외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대외적 배경. 자, 그 당시 일본이 자본주의 해외 진출의 욕구와 대입 팽창하는 과정에서 전환론이 대두됐죠. 물론 전환론은 이제 일본 살 때 좀 얘기하겠지만 하다가 이제 전환론을 주장한 사이코 다카모리가 몰락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일본의 집권파들이 그 당시 전환론에 반대는 했지만 한국은 진출하려고 했거든. 언젠가는. 근데 지금 치면 중국을 청나라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전환을 반대했던 건데 그럼 조선을 침략하는 것보다는 조선을 좀 약간 겁을 줘서 문호를 좀 개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의 문호 개방 요구로 이제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청국이 그 당시 이제 밀지를 주면서 뭐냐면 너네 개항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열강들이 나시아 남하 정책의 지지 등등 해갖고 이런 그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배경 아래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앞에 운요 사건이 났잖아요. 운요 사건 원인부터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요때 이제 운요 사건이 있던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운요 사건인데 그 원인이 됐던 사건이 서계 문제예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자, 서계라는 게 뭐냐면 그 조선후기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일본 정부하고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조조했던 게 아니라 대마도주를 끼고 이제 이렇게 조율했잖아요. 그래서 대마도주가 그 당시 이제 석연을 갖다 바치면 그 조선에서 그걸 처리했던 그 식으로 했는데 석연은 조선의 외교 문서야. 그래서 조선이 석의 문서를 석의 문서를 일일이 다 정해놨어. 그 양식에 따라서 대마도주가 이제 뭐냐면 석연을 갖다 바치면 일본 정부 대신 갖다 바치면 이걸 다시 대마도주를 통해서 일본에 건너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주로 이렇게 정근대 시대 때 외교 관계였는데 이 19세기 때 들어가면서 이 당시 통신사가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냐면 그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공백기 때 이제 뒤하고 집권했던 정권이 메이지 정권이죠. 그래서 메이지 정권은 그 당시 이제 근대적인 외교 건설을 이제 조선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종전처럼 서계를 거쳐서 서계란 양식을 이제 쓰지 않고 또 대마도준을 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걸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서계 양식이 예전에 우리가 조선에서 요구한 서계 양식과 완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마도준을 거쳐서 직접 수교를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 황제 청왕을 황제라고 하지 않나 뭐 그런 등등 일본식 연어를 쓰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 수정을 요구하니까 일본 측 개선하지 않고 계속 이제 종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고수하고 자기식대로 이제 석유를 던져 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계속 거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운요 사건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서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걸 보는데 서기에서는 이제 거기 보면 아까처럼 했처럼 항상이라든지 항상은 이제 뭐냐면 일본의 이제 청왕을 가리킬 때 항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을 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중국의 황제만이 항상할 수 있는데 감히 일본의 창왕이 왜 항상이야 왕이라고 칭해야지. 그 다음에 동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의 그서 사용하는 황제국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 정부에서 보내준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등등.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뭐냐면 일본에 보냈던 서계 양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선이 정해진 사계 양식과 다른 방식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이런 중국에 쓰는 용어가 많았고 도장도 제대로 이제 사용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측에 이제 불만을 삼게 돼서 서계를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서계를 이제 수용하는 거부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운용 사건이 나는데 운용 사건은 이제 일본 측이 조선군에 항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일본 측이 조선군의 운양을 폭을 구시 삼아서 수교조를 강요하게 돼요. 일본 측이 그 당시 영종도에 상륙하고 약탈하고 나서 또 배를 타고 그 운용가 이제 운용하는 배를 타고 이제 조선군의 초지진을 공격했는데 그때 초지진에서 자위 차원에서 이제 운용을 포격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구시 삼아서 수교 조약을 강요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걸 한포 외교라고 하죠. 근데 웃긴 건 자기들이 이제 영종도에 갖고 약탈하고 와갖고 먼저 공격했잖아. 근데 그 자위 차원에서 공격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수교를 강요하니까 하여튼 이때 이제 일본의 포함 외교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조선 내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박규수의 의견이나 이용자의 경고 등등을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민씨 정권이 한 번은 언젠가 기회 잡아서 이제 개항을 하려고 했죠. 근데 때마침 운용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운용 사건 때문보다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개항했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운용 사건이 일어났으면 흥성대원처럼 운용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때 흥성대원 집권했으면 어떻게 돼서 그냥 공격했겠죠. 그냥 신민영이랑 병영처럼 끝까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포격하고 그거 요구하니까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운용 사건을 계기해 가지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의 이제 구성이 뭐냐면 이제 강화도 조약 본 조약하고 부속 조약이었던 조일통상 장정, 그다음에 조일수 조교 부속 있는데 요즘에는 조일통상 장정이라고 하지 않고 조일무 굴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율물 규칙이 있는데 이게 두 번에 한 번 개정을 했죠. 그래서 원래 강화도제는 1876년 개정하고 그 다음에 1883년 또 한 번 개정했어. 예. 그래서 원래 있었던 조약을 한 번 개정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여기에서는 조율물 규칙 관련된 내용 중에 1876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예, 67번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 내용은 좀 이따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